ETF 딥다이브 오늘은 은을 일단은 주제로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한국과 미국의 투자 트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보시면 유출입 강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금이 전체 펀드 규모 대비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나갔는가를 이 강도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보시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펀드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펀드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유입 강도가 강했던 상위 5개를 보시면 첫 번째가 YANG, 양, 이 디렉시온에서 운영하는 차이나 세배 인버스 ETF입니다. 이 FTSE 중국 A50 인덱스를 3배 인버스로 추정하는 ETF인데요. 미국에서도 얼마나 차이나 베어들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24일 날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도 25일까지의 수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베어 이 3배 지수를 샀다는 건데 24일 날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고 나서 어제까지 중국 A50 지수는 12% 올랐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36% 손실을 보셨을 텐데 이 ETF 산 분들은 뼈 아프실 수 있겠습니다. 양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25일 하루 만에 6,500만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보시면은 이 펀드 규모가 1억 4,500만 달러인데 그 절반 가까이가 하루 만에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24일 날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야, 정책이 없잖아 하면서 이 실망한 그날 굉장히 이 베어를 많이 산 겁니다. 근데 이제 26일 날 어제 시진핑이 재정정책 의지를 밝히면서 양이 급락을 했죠. 어제 하루 만에 23% 급락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25일까지 자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많이 파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오후 4시 기준으로 이 양 펀드 순 자산이 이 자료에서 1억 4,500만 달러인데 어제는 1억 1,600만 달러까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파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디렉시온은 양과 반대 3배 불 레버리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티커가 YINN 음입니다. 음과 양이죠. 만약에 3배 불 레버리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을 YINN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위와 3위는 X빌, T빌 둘 다 미국 단기국채 ETF입니다. 이거는 약간 현금성 자산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페드 금리 인하가 있고 나서 물론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국채로 좀 이렇게 많이 갔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어디다가 돈을 넣어야 될지 고민하는 돈들이 일단 현금성 자산으로 이 T빌, X빌을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위 보시면 알리안츠에서 운영하는 미국 대형주에 추종하는 버퍼 ETF입니다. 이 SIXO 요것은 스파이를 기초자산으로 하고요. 이름이 버퍼 10이잖아요. 그래서 하방 다운사이드 버퍼가 그 말대로 10입니다. 10%. 그러니까 10%까지는 하락을 해도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ETF고요. 상방으로는 7.95%까지 막혀 있습니다. 이미 요것은 S&P 500이 현재 이 ETF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7.95%보다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상승 여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현재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동성을 예상한 자금들이 SIX를 좀 사들인 것 같아요. 이 아래 파란색의 유출이 많았던 ETF 하위 5개도 보시면은 2, 3, 4 위가 모두 다 버퍼 ETF입니다. 이름에 버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IX도 랠리를 벌였는데 먹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버퍼 ETF 좀 변동성과 떨어질 것에 대비를 해서 버퍼 ETF를 사놨던 사람들이 페드 금리 인하가 있고 나서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그래서 지금 2, 3, 4위가 다 유출이 많았던 펀드가 더 버퍼 ETF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5위 유입 강도가 강했던 5번째 KOLD 콜드는 프로쉐어즈에서 운영하는 천연가스 2배 숏 레버리지 ETF입니다. 천연가스가 최근에 이제 재고도 좀 늘고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관련해서 리스크가 조금 줄면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공급 과잉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천연가스 숏을 치는 ETF에 자금이 좀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보시면은요, 여러 차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금액은 그냥 기관 큰 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특이점이 무엇인가 정도만 보기 위해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유입 1, 2위 그리고 유출 1위가 전부 다 미국 S&P 500 그리고 대형주들이었습니다. 유입도 많이 됐고 유출도 많이 됐지만 합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S&P 500 ETF에만 지금 90억 달러 정도 새로 유입이 됐어요. 유입 4위도 보시면 QQQ죠. 나스닥 대형주 ETF에 QQQ도 이제 많이 또 돈이 들어왔고, 확실히 뭐 이 대형주 ETF S&P와 QQQ는 계속 잘 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입 4번째 T빌, 요거는 아까 봤던 3개월물 단기 국채 ETF죠. 이게 유입 강도도 높았고 절대 금액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돈이 일단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유입 5번째 보시면은요, 절대 금액이 가장 컸던 5번째가 J글로우, JP모건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주식형 ETF입니다. J글로우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형주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미국 주식에 사람들이 올인을 좀 했다면 이제 중국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 글로벌로 시야를 넓히려는 자금들이 많아졌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J글로우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69%, 유럽에 22% 투자하고요. 일본에는 2%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보면은 대부분 그냥 미국 대형주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유나이티드 헬스, 마스터카드, 애플 까지 모두 우리가 잘 아는 거고, 그 외에 좀 눈에 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전력회사인 서던컴퍼니 그리고 LVMH 정도가 좀 예외적인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출 금액이 많았던 거 보시면은 2, 3, 5위가 다 뱅가드 펀드인데, 요거는 그냥 뱅가드 ETF를 활용을 하는 여러 TDF, 타겟 데이트 펀드들이 좀 리밸런싱을 하면서 분기 말에 와 가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한국 투자자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미국 ETF를 팔고 샀는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순매수 금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10개 톱 10 순매수 금액 합계가 1억 1,720만 달러인데요. 지난주에 1억 2,500만 달러에 비해서 한 7%가 줄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좀 줄어들었는데도 이번 주에 그거보다 더 줄었어요. 순매수 금액은 이렇게 줄었는데 반면에 매수랑 매도를 합친 전체 거래 금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주 2억 달러에서 이번 주 3억 8천만 달러 정도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결국 이 기간 동안 거래량은 늘고 순매수는 줄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는 목적의 ETF를 샀다라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ETF를 많이 거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은 뭔가 오래 보유하는 식의 그런 투자는 좀 힘들다라는 인식이 많다는 거죠. 순매수 상위, 이번에도 속스, 반도체의 3배 인버스고요. 요게 순매수 1위이긴 한데 트레이딩이 많았습니다.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게 많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반도체에 좀 부정적이었다, 심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주 슈드고요. 요것은 10월 10일 날 장 마감 이후에 3대1 분할 예정입니다. ETF도 분할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슈드가 인기가 워낙 많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10월 10일 장 마감부터 이 3대1로 분할이 될 예정입니다. 가격이 좀 더 싸지기 때문에 아마 진입할 사람들은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3위는 FNGG, 처음 보는 건데요. 디렉시온에서 운영하는 대형주와 빅테크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빅테크 20개 종목에 대해서 2배 레버리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데, 전체 순매수량의 2배가 한국에서 나왔어요. 엄청난 돈이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테슬라, 애플,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스노우플레이크 이렇게 8개의 포트폴리오 종목입니다. 또 새롭게 진입한 게 7위 JAAA입니다. 요게 야누스 핸더슨에서 운영하는 AAA 등급 변동금리 CLO 투자 ETF예요. CLO라는 것은 대출채권을 담보로 이제 유동화한 증권이죠. 은행 같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이제 유동화를 한 거죠. JAAA 같은 경우는 티커에서 보시는 것처럼 AAA 등급의 대출채권 CLO만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월 배당 수익률이 6%대여서 채권 ETF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지금 그냥 미국 국채 ETF 사도 배당률이 좋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JAA가 순자산 규모가 125억 달러 정도 되는 엄청 큰 펀드더라고요. 근데 이 액티브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0.22%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순매수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2억 4천만 달러 정도 들어와서 순매수 금액이 많았는데 한국 투자자들도 그 중에 4% 하셨네요. 9위 LQD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쉐어즈에서 운영하는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ETF입니다. 정석 같은 투자죠.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채권 가격 상승 기대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국채보다는 회사채의 수익률을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회사채, 특히 투자 등급으로 많이 가고 있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은 8위, 10위가 둘 다 테슬라 인버스 ETF네요. 테슬라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웬일로 테슬라 숏 ETF를 좀 많이 사들여셨습니다. 지난주 트렌드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은 ETF, 원자재 ETF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을 봐야 하느냐라는 의문부터 일단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금과는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상승률로 봤을 때 은이 올 들어서 35% 올랐고요. 금은 30% 올랐어요. 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알고 보니 은도 더 올랐다. 왜 은을 봐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은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보다 싸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금과 은의 가격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 골드 실버 레이시오, 금, 은 가격 비율입니다. 그걸 보면은 현재 83.9인데 이게 1990년 이후로 이제 쭉 봤을 때 역사적 평균이 70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 그보다 훨씬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 대비 은이 여전히 싼 상태다라고 지금 인식이 있는 거죠. 금은 가격 비율이 84라는 뜻은 동일한 중량의 이제 골드바 1개를 살 돈으로 실버바 84개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7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 비율이 역사적인 평균이었는데, 물론 역사적인 평균이 항상 답은 아니지만 지금 장기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은이 금 대비 싼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이 슬라이드에 제가 전체적인 그 그래프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83.86 까지 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과거를 봤을 때는 올라오고 나서 좀 떨어지는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이 은이 더 오를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은 가격이 그래서 실제로 모멘텀이 좀 있느냐? 지금 월스트리트에선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하면서 은의 저항선을 32달러로 봤었어요. 이게 지난주 리포트입니다. 지난주에 은이 31.5 왔다 갔다 할 때 몇 번이나 은이 32달러를 올라가려고 테스트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거를 만약 뚫고 올라가면은 준비해온 이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시작된 24일 날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5까지 하루 만에 올랐고 지금도 32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기술적으로 볼 때도 뭐 은이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은의 속성 때문인데요. 은은 금과 같은 귀금속인 동시에 산업재이기도 합니다.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중국 경기와 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건데, 귀금속은 말 그대로 증시와 관계없이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을 때 변동성을 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죠. 그게 금인데 은은 그런 속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산업재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지금처럼 앞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올 때 은이 오르는 겁니다. 은 수요는 50% 이상이 이미 산업용인데다가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이 어디에 쓰이는가 보면은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뭐 나노기술, 생명공학, 헬스케어 등등등 지금 뭐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랑 태양광 배터리 이 세 개만 봐도 앞으로도 은의 이 산업재로서의 수요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산업재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 기대에 함께 올랐다. 그 말은 반대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들거나 지금의 이 엄청난 부양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은이 또 같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을 왜 봐야 되는지 한번 빌드업을 했고요. 은 ETF를 그래서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도 은인데 원자재 ETF를 고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원자재 ETF가 왜 어려운가, 무엇이 주식 ETF랑 다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호가갭을 보셔야 됩니다. 호가갭이라는 거는 내가 10,000원에 팔고 싶은데 사겠다는 사람은 난 9,000원에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에스크와 비드 사이에 이 스프레드가 있다는 거죠. 이걸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도 하고 비드 에스크 갭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주식이나 뭐 금도 그럴 것이고 이런 굉장히 거래도 많고 수요도 굉장히 많은 이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레드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10,000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뭐 네가 9,000원에 사겠다고 나는 그럼 내가 9,900원에 살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자재는 이런 유동성이 조금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갭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호가갭을 꼭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적은 것으로 사는 것이 그나마 나중에 나도 팔고 할 때 편하다라는 점을 유동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희 뒤에 볼 텐데 가장 규모가 큰 은 ETF가 아이쉐어즈가 하는 SLB입니다. 이제 현물 ETF인데 요거는 규모가 140억 달러로 엄청 큰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호가갭이 4bp에 달해요. 이게 비슷한 규모의 주식 ETF는 호가갭이 보통 2bp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은 ETF는 그거의 2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커머디티를 투자하실 때는 호가갭을 꼭 유의해야 된다. 또 이 30일 하루 평균 거래 금액 이런 것들도 유동성을 확인할 때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보다는 현물 ETF를 추천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앰플리파이 ETF에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은을 ETF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상장된 은 ETF를 보면은 근데 다 선물이에요. 코덱스 은 선물, 타이거 금은 선물 이렇게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선물 ETF는 뭐가 조금 아쉽냐? 선물의 특징이 있죠. 항상 내가 이 9월물을 사놨다가 이제 10월물로 롤오버 다음 차기 월물 이거를 살 때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이 당연히 주식 선물에서도 발생하지만 이런 상품 선물은 그 롤오버 비용이 통상 더 높아요. 아무래도 은 선물이면은 미리 사놔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고 은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뭐 하는 그런 비용들이 더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나의 수익률에 당연히 녹아 들어가겠죠. 여기뿐만 아니라 원자재는 항상 이 수급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은의 공급 부족보다 향후에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것 같다. 뭐 그래서 차월물 가격이 더 오른다. 이러면은 나는 기존에 갖고 있던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선물 계약이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콘텐고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런 점들이 상품 선물에서 조금 더 단점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손해 비용이 커머디티에서는 롤오버 코스트가 많으면은 10에서 15%나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롤오버 기간을 피해가지고 짧게 하시면은 상관없지만은 좀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는 목적이면 선물이 좀 좋지 않다. 현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레버리지 ETF도 그래서 원자재는 그렇게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선물 계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선물 이 롤오버 비용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는 장기 보유하면은 레버리지 디케이 현상을 또 겪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를 때도 2배 오르지만 내릴 때도 2배 떨어진다라는 거. 이 복리 효과를 누리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원자재를 굳이 레버리지로 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앰플리파이 ETF의 조언입니다. 여기 지금 SLB 아까 말씀드린 현물 가장 큰 ETF와 AGQ 프로쉐어즈에서 운영하는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두 개의 성과를 보시면요. 1개월 동안 SLB 성과가 8%였는데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2배 레버리지면 16%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AGQ 성과 보시면 14.6%죠. 1년으로 보면은 이게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집니다. SLB 1년 성과 36%인데 AGQ 1년 성과는 72%가 아닌 55.5%죠. 이런 레버리지 ETF는 특히 원자재를 했을 때는 조금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금이나 은 함께 투자하는 ETF가 궁금하신 분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요 ETF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에버딘에서 운영하는 현물, 금, 은 바스켓으로 운영하는 ETF인데 GLTR 이 티커입니다. 요거는 금의 60% 이상, 은의 20% 이상, 나머지 10%는 백금, 팔라듐 이런 거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펀드 규모가 10억 2천만 달러. 총 보수는 0.6%. 근데 호가 갭이 조금 있습니다. 7bp로 호가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톱4를 비교를 해봤어요. 은 ETF가 미국에 상장된 게 총 9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것은 요 4가지밖에 없어요. 왼쪽에 SLB, SIVR은 현물 은에 투자하는 ETF고요. 오른쪽에 SIL, SILJ 요 2개는 은 채굴 업체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씩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SLB하고 SIVR SLB는 계속 말씀드린 미국에서 가장 큰 은 ETF 아이쉐어즈에서 운영하는 현물 ETF고요. SIVR은 에버딘에서 운영하는 현물 ETF입니다. 둘이 사실상 똑같아요. 둘 다 실물 은을 사서 보유하고요. 그래서 은 가격을 가장 잘 추종합니다. 홈페이지 이런 데 가시면은 어디에다가 얼마나 런던 금고에 얼마, 뉴욕 금고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검증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펀드 규모를 보면은 SLB는 142억, SIVR은 114억. 지금 10배 차이가 나죠. 근데 보수는 SLB가 0.5, SIVR이 0.3으로 훨씬 높아요. 규모가 크지만 보수는 SIVR이 더 낮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조금 SLB에는 아쉬운 점. 호가갭 보시면은 계속 이 호가갭이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둘 다 4bp로 낮아서 나쁘지 않은 수준. 물론 주식형에 비해서는 좀 높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평균 거래 금액은 당연히 SLB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SLB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과를 보시면은 딱 SIVR이 SLB의 그 보수만큼 더 잘 나옵니다. 이 보수가 반영된 성과이기 때문에 보수만큼 SIVR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은 그런 정도여서 규모가 큰 게 좋다. 그러면은 SLB를 하시고 좀 나는 보수가 싼 게 좋아 하시면 SIVR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는 레버리지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른쪽 은 채굴 업체에 투자를 하는 ETF가 좀 더 맞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변동성을 원한다면은 레버리지 ETF는 별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이 이 은 채굴 업체 ETF가 될 수가 있어요. 은 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은의 실물 가격에도 영향을 받지만 기업 자체의 수익성, 재무 건전성, 배당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그냥 현물 ETF보다 더 성과가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3개월로 보면은 이 현물보다 SIL하고 SILG가 한 2배 정도 더 성과가 좋죠. 변동성을 좀 더 크게 추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SIL은 글로벌 X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SILG는 우리 앰플리파이 ETF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SILJ는 주니어가 붙어 있기는 한데 주로 SIL이 대형 업체
SILG는 중소형 업체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둘이 포트폴리오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성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한번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SIL이 조금 더 싼 대신에 호가 갭은 SIL이 좀 더 높아요. 즉 유동성이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17bp의 유동성은 조금 호가 갭은 좀 높은 거라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ETF 여기까지 마무리했는데 ETF 딥다이브가 이제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일시는 그대로 항상 금요일 이 시간에 제 미나리 끝에 전해드릴 예정인데 별도로 공개하는 ETF 딥다이브 영상 별도 영상은 회원 전용으로 이제 앞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냥 미나리를 통해서 무료로 계속 이렇게 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을 훨씬 회원분들이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회원분들을 위해서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번에 좀 더 컴팩트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